잠깐.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사고 나서 2년 뒤, 4년 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잠깐 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팔 때 떨어지면 그만인데. 임대사업자 어차피 4년 동안 못 팝니다. 네. 못 팔아요. 같은 임대사업자한테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넘기면은 과태료인가요? 뭐 그런 거 물어요. 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왜 등록 임대사업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네, 전세 세입자와 그리고 집주인들, 소유자한테 강제적으로 뭐 전세 세입자한테는 뭔가 선택의 옵션,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 만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소유자는 강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네, 무조건 바다 특정 사유 없이는 네, 내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네, 세입자한테 내가 들어갈 거예요 나가세요 라고 해놓고 전세 세입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네, 소유자에게 매수인한테 판다. 네, 그러면 합헌이란다. 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전세가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5구 타입이 안정돼 보세요. 임대사업자 매물들이 시중에 많아요. 이분들 무조건 5% 이상을 올리면은 임대사업자 혜택 전부 다 뱉어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장기 임대사업자 보세요. 8년, 4년 넘어서 8년, 10년. 네. 신축을 사서 10년 동안 임대사업자가 생각한다고,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5%밖에 못 올려요. 시중에 전세가가 엄청 저렴해진다고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레버리지인데요. 하나는 대출,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전세가죠. 자, 대출이 DSR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소수의 그 연봉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집 사러 덤벼들어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실소유자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나와야지, 집 사러 나와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경쟁이 심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가 안정되어 있다, 전세가가 오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매매가 장기간 보합 상태 또는 입주 물량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만 임대사업자가 시장에서 그 매물을 받아주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푸는 물량들, 그것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할 때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차디찬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강풍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기 위해서 구름인가 바람인가요? 바람이 강풍을 부는 건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스한 햇빛이 이제 내리쬐 때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양도세 규제 완화, 일단 중과 유예가 되잖아요. 시중에 매물 엄청 풀립니다. 그동안 투자자의 성지였던 그런 것들 있죠. 특히 인천 이런데 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서울에 입주 물량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인천으로 흘러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서 서울은 폭등한대요. 아니,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는데 사람들이 인천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은 당연히 서울의 전세가 떨어지지요. 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집값은 무조건 폭등한다, 이 논리로 승부하기 때문에 자꾸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말이 참 모순덩이에요. 자, 서울에 만약에 등록 임대사업자, 그러면 네, 내가 만약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투자를 하고 싶어요. 특히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은 같이 사는 거죠. 증여를 해줬다 해서 자식이 무조건 그 집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 끼고. 그러면 자식은 종부세 두려운데요. 공시가 10억이라서
6억밖에 공제 안 되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그러면 종부세 내기가 싫어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강남부터 착착착착 하잖아요. 전세가 안정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건축, 강남 재건축 20여 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음마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전세가가 원래는 4억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전세가가 7억까지 올라갔었나요? 음마 아파트 전세 볼까요? 자, 대치음마의 전세가 어때요? 7억까지 올라갔었죠. 7억까지. 원래 이런 것들이 이거 보세요. 강남에 와 2011년도에 음마가 네 7억 8천 이랬습니다. 네, 갭이 4억 정도 했었고요. 이 7억이 24억까지 갔으니까 17억이 올랐죠. 네,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전세가는요. 이런 것들이 강남에 안정적으로 낮은 전세가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네, 2020년 8월이죠. 네, 이때 통과되고 나서 5억, 6억, 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7억까지.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다시 5억 4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강남 재건축의 등록 임대사업자, 사는 정도 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단언컨대 강남 전세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의 긍정적인 효과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렇게 한다 해서 부동산에 또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부동산은 무조건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어디라 볼까요? 자, 여기 레드펠 볼까요? 레드펠 33평. 레드펠이 아니라 도공렉슬이 지금 33평 32억 이렇게 찍혔잖아요. 32억이고 1층 28억 이렇게 찍혔어요. 네, 28억 7천, 28억 8천 이렇게 찍혔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이래요. 2012년 그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네, 자, 갭이 3억 7,800, 갭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3억에 잡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3억에 잡아서 이 집이 32억 됐으니까 11억짜리가 네, 32억 됐으면 21억이 올랐죠? 21억. 자, 3억 갖고 21억 오르면요. 7배 번 거예요. 7배. 세금 떼면은 그다지 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꽤 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네. 물론 서울에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현 정부 들어가지고 11억이 21억이 됐죠. 10억이 올랐습니다. 네, 그 전까지 쌌잖아요. 이거 보세요. 24평이 강남 24평이 6억 8,300 이래요. 너무 저렴하죠. 너무 저렴하죠. 자, 중요한 거는 추후에도 우린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투자를 평생 동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익절을 계속 합니다. 익절요. 너무 많이 벌리지도 않아요. 제가 수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평생 투자할 건데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어서 해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달라질까요? 돈 좀 더 버는 거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저는 솔직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계속 쉽고 그리고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제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그때 큰 부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도 거의 나이가 60인가요? 70인가요? 그때 돼서 현재 자산의 거의 90%인가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자, 연간 평균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수익률 20%든 10%든 그렇게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잃지 않는 게 첫 번째 기본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요, 쉬운 투자. 자, 오늘 저희 멤버십 분 중에 골드 멤버십 중에 톡방에서 토지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토지 투자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든 전답이든 제가 사가지고 캠핑장 이런 거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뭔가 그래도 이 자연 환경을 제가 조금 가꿔가지고 좀 데크 같은 거 좀 만들어서
프라이빗한 캠핑장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캠핑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시끄럽다고요. 그런데 좀 연인들이나 아니면은 혼자 또는 하여튼간에 조용한 걸 느끼고 싶은 프라이빗하게 사생활 침해 없이 그냥 나 혼자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제공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도 토지 투자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토지 투자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일단 토지를 사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개발업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답을 주로 많이 사시는데, 전답을 사서 보통 도로에 접한 그런 전이나 답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맹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맹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싼 땅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논이나 밭은 국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랑이네, 도랑. 네, 도랑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또 도로와 같이 국어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개발 행위 허가까지 받고 다 파는 거예요. 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순간에 전이나 답은 대지에 준하기 때문에 대출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서 파는 겁니다. 갖고서. 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차가 있는 토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덤프차로 네, 덤프트럭으로 흙을 사가지고 메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쉬운 투자는 아니잖아요. 맹지가 있는데 맹지하고 그 맹지가 아닌 도로랑 붙어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리로 또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데에서 내가 팔고 싶을 때 과연 내 호가대로 소유자가 매수인이 받아줄 확률, 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소모는 저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낙찰도 2번 받아봤죠. 두 번 받아봤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정말 이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간이,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파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상가 토지 좋습니다.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고 한데, 오피스텔도 전문가가 있어요. 네, 원룸도 주택을, 단독주택을 매수해가지고 원룸 짓고 파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리스크를 걸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쉬운 아파트 투자만 하고 싶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